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이 중요한 만큼 이 시간이 참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시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네, 이번 한 주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유난히 많이 만났던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만나 뵈니까 저도 2배로 빠르게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이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원 씨는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또 주말은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우리 수민 그럼요. 씨가. 네. 한 주 동안 참 재밌는 일도 많았고 또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참 많았는데요. 이 주말 동안에는 또 월요일장을 대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 맛있는 걸 또 저도 많이 먹고 네. 회복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 주말 그냥 쉬면은 좀 아쉽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준비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바로 팍스탁에서 바로 알림과 구독과 좋아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하시면 더 유익한 주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유튜브만큼이나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코너, 국내 증시 브리핑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도 좀 예상도 해보고 대비를 해보려면 또 어제 시장이 또 중요하겠죠. 수급별로도 보고 종목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0.3%, 1.3%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회복됐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 배제 호재는 선 반영된 만큼 어제는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0.7%씩 하락했습니다. 7월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화장품, 전력기기 등 수출 실적 모멘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과 실리콘2가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양 시장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상승이 부각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상위 5개 중에서 3개가 2차 전지 종목이었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강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아웃퍼폼 했습니다. 코스피는 비둘기파적 FOMC와 미국 반도체 반등에 상승하면서 여러 고비를 지나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 둔화와 이 비둘기파적 FOMC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하면서 주도세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ADP는 7월 민간 고용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7월 FOMC 금리 동결이나 파월은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로 연저점 수준이었고요. 엔달러 환율은 148엔으로 하락했습니다. MS의 지속적인 AI 투자와 이 모건 스탠리의 탑픽 선정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했는데요. 더불어 메타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테슬라가 실발한 이후 불거진 빅테크 이익에 대한 우려 부분은 잠재워지는 양상이 보여졌고요. 금리 하락의 위험자산 선호도는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코스피 위험자산 선호도도 회복되면서 주도주 강세 지속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이것에 자동차, 금융, 지주 밸류업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월 수익률 상위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강관리, 은행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 자신감을 회복하자 통신업, 음식료품 등 방어적 성격의 업종들은 약세를 오히려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해리스가 미국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보인다는 소식과 함께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탄력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한화솔루션 CS 윈드는 강세 보였습니다. 특징 업종에서는 전력기기가 미국 AI 모멘텀 반등과 수출 호조 기대감에 재룡전기, 대원전선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파브리병 신약 소식과 함께 녹십자, 한미약품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우리 미국 증시는 또 어땠나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1%, 494.82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3%의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17,194.15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37% 하락하면서 5,406.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죠.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PMI 예상치가 48.8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보다 낮은 46.8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PMI 지수가 50을 넘게 되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요.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경기 위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제 46.8이라는 수치가 경기 위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어젯밤 9시 30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행이 됐는데요. 이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많은 24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원래 평소라면 이 숫자가 많게 나오면 고용이 둔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실업률이 증가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가 오히려 감소보다도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미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7.14%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강한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올해 정말 많이 상승했었던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지난 목요일과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나스닥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버텨줬던 모습이라서 오늘 우리 국내 지수도 이 나스닥의 하락폭을 따라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들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이 지난주 목요일처럼 우리 국내 증시 버텨주는 모습들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원 씨의 국내 증시부터 저의 뉴욕 증시까지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이슈들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 주원 씨가 오늘의 핫이슈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핫이슈는 이 세계 경제입니다. 국내 증시를 한다라고 해서 국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 되니까요. 저희는 세계 경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계 속의 경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반기는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일정이 또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인데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도 그런 듯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연준과 시장의 엇박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후퇴할 것을 보면서 엇박자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FOMC에서 다소 신중한 파월의 모습이 연출되면서 올해 1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5월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인 양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티는 완만한 이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 또한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S&P 500 지수는 올해만 해도 31번이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S&P 500이 5,60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봤고 에버코어는 연말까지 6,00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에는 6,500까지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전했습니다. JP모간 역시 최근 강세를 보여온 미증시 흐름에 하반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과거의 증시가 안정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과 대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일본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회의를 앞두고 일본 엔화 과치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지난 30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 38년 만인 최고치인 161엔을 돌파했던 엔달러 환율은 153 내외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 850원대까지 떨어지던 원엔 환율도 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엔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강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엔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할 텐데요. 이에 따라 우에다 총재의 고민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과연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간사장의 금리 인상 압력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시아 증시 자체를 미국 증시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해도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미국 증시나 어쨌든 아시아 증시나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을 알아야 국내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고 또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 오늘 세계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핫이슈 알아보셨고요. 우리 수민 씨가 알아온 핫이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조선업인데요. 이 오늘의 핫이슈가 조선업인 이유, 바로 이 업황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선 슈퍼 사이클 진입, 15년 만에 돌아온 달러박스, 이런 헤드라인들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 건조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 수준으로 다시 오르면서 이 조선업계가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도크를 채우면서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공급자 우위의 셀러스 마켓이 2분기 조선소들의 실적 도약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슈퍼사이클이 15년 전의 초호황보다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렇게 이 실적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고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빅3의 조선 합산 영업이익이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높은 퍼센트로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초호황을 실감하게 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선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조선업계가 3년치 분량의 물건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조선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수주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보시면 2027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운 탄소세 부과가 시작되면 이 친환경 선박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후 선박을 해체한 후에 신규로 발주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노후 선박은 보수하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수요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으로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전문가들은 슈퍼사이클이 15년 전의 초호황보다 길게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 조선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또 조선사들이 고가의 선박만 골라서 수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 규모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조선업계의 초호황, 이 최소 3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와 함께 친환경 선박의 수요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번 슈퍼사이클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조선사들이 3년치 일감을 모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슈퍼사이클의 특징이 공급자 우위 시장 환경과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인데요. 이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환소세 부과가 시작이 되면 이 노후 선박의 교체 그리고 보수 수요가 급증을 할 거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조선업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호재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조선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조선업계의 초호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만큼 이 시장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 관련주들도 주목해서 보시면서 오늘의 핫 이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원 씨의 핫 이슈 그리고 저의 핫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 또 가져봐야겠죠. 네. 또 오늘도 알찬 단어들로 준비를 했는데 네. 주원 씨 좀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지식들 알아가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저희가 네. 오늘은 5가지 용어를 이야기하기로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살짝만 키워드만 말씀드리자면 환율 조작국, 엥겔의 법칙, 정크본드, 한계 비용, M&A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유지하면서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미국 재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경제를 위해서 이 통화를 조작하고 달러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개념은 처음 알았는데 환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엥겔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엥겔의 법칙이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흔히 엥겔 지수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득이 낮을 때는 식료품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식료품 외의 다른 소비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경제 지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 지수가 바로 가계 지수의 대표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수민 씨한테 물어보고 네. 싶은 게 저는 소비가 늘수록 네. 더 많이 사 먹거든요. 네. 근데 수민 씨는 안 그러시나요? 근데 저도 그런 편인데 네. 이제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먹는 거, 의식주 외에 다른 것들을 소비하게 되면서 이 엥겔 지수가 점차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한계치까지 가려고 노력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크본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크본드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위험이 큰 대신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이 부도 위험이 크지만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 정크본드에 투자하지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말들은 들어봤는데 이 정크 본드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원 씨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임에도 이 리턴이 큰 투자들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한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한계 비용이 뭐냐? 바로 한 단위의 추가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최종적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제조 회사가 한 대의 차를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계 비용이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을 합니다. 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 한계 비용도 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단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는 인수합병을 이야기하는 뜻의 용어입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M&A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마다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또 손실을 마다할 수는 없겠지만 또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M&A가 진행되면 또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운 용어들을 정리해 봤는데 네. 또 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활 속에 뭐 바로바로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생활을 넘어서서 정말 경제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민 씨, 저희가 이런 부분 알찬 소식들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 했지만 이 혼자는 하기 싫다, 나 이거 안 할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들어오셔 보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알찬 정보부터 종목까지 알아보시고요. 저희와 소통하면서 함께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까지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정말 공략주부터 전략까지도 말씀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좀 알찬 소식들로 다시 찾아뵐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고정!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주사인 볼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계 경제, 우리가 국내 증시에만 있다 하더라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셨다 하더라도 좀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좀 타파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겠고, 또 훑어보면서 한번 검토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저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미국 경제부터 알아볼 텐데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아시죠? 우리 수민 씨가 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항상 3대 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수민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수민 씨, 우리 3대 지수에 뭐뭐 있죠? 또 3대 지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S&P 500 지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오. 이거의 약자로 S&P 500 지수다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민 씨가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 부분이었는데 수민 씨가 다 잘해주셔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스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뉴욕 월가에 위치해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 거래소인데요. 처음에는 장외 시장이었는데 무섭게 성장하면서 장내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73개의 2위 증권 거래소입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답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애플 등 IT 회사들이 주름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국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이나 이제 미국 증시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 이제 실감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기술 업종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까 수민 씨가 말씀해 주셨죠. 비필수 소비재가 18.6%로 2위를 차지했고 헬스케어가 8.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나스닥은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이 기술 기업의 시총이 급증하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은 연평균 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잦은 금리 인하 신호와 그리고 AI 붐으로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연초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AI 붐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결실을 맺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지수인 S&P 500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약자로서 이름을 알 수 있듯이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해서 세계의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내 500개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시총을 다 합치면 미국 주식의 80% 정도를 차지하므로 굉장히 성과와 부진이 이 미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증권 거래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P 구성 기업은 소재, 에너지, 금융, 부동산, 헬스케어, 산업재, 비필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등 11개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대 지수 중에 마지막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무엇일까요? 다우존스를 설립한 찰스 다우가 만든 주가 지수로 30개의 우량 기업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우 지수에 포함된 기업으로는 3M, IBM, 애플, 나이키, 맥도날드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포함된 기업들은 S&P 500 지수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의 상위 5개 섹터는 금융, 헬스케어, 정보기술, 산업, 소비자 재량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국 증시의 주요 도전 과제도 존재는 합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좀 문제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이는 사회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좀 초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프라와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후된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부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부채는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경제 변화입니다. 글로벌 경제 변화,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 세력들이 부상하면서 미국 경제 전략을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금 미국의 문제점, 뭐 경제에서 중요해야 될 부분을 보기도 했는데 우리 수민 씨 저번에 우리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네. 미국 부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빅쇼트 이야기도 했었고 네. 사실 이런 미국 경제의 문제점들이 좀 해결됐으면 어떤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또 미국 자국 경제를 위하는 이런 심리가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 증시 먼저 생각해 보면 좋으니까 맞아요.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들 줄 수 있도록 미국 증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과 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짧게 국내 증시를 이어지는 일본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대만의 가권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들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슈퍼 엔저에 돌입하면서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로 돌려놓기 위한 환시 개입이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의 관광 매출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축소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밥 지을 쌀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도는 최근 폭우로 인해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또한 이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홍수 피해가 막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들 저희가 알고 있어야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잘 갈 것이고 어떤 기업들은 앞으로 좀 빠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은 저크버그와 젠슨 황 대담에서 폐쇄형 플랫폼에 화가 난다 라며 저격을 당했고 이 인플레이션의 부메랑으로 미국의 제조업체의 붐이 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업들의 AI의 도입이 쉽도록 엔비디아가 지원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는데 미국이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푼 만큼 이 미국 기업들의 발전도 조금은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증시는 어떻게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주요 수출국으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와 해외 투자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더불어 미국 달러는 세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폐, 이 달러로서 금융 시스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정책과 경제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환율, 투자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경제는 기술 기업들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은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자 시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판매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우리 미국 증시까지 좀 봤는데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실감됐으면 저의 오늘 퀴즈 시간은 좀 목적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 이렇게 한번 쓱 훑었는데 앞으로도 세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릴 거고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굉장히 알찬 퀴즈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수민 씨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수민이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민감하게 캐치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 시간 기다렸다가 운전하면서 들으신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이 시간들 정말 알차게 준비한 만큼 오늘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디지털 매거진인데요. 이 디지털 매거진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주원 씨, 네. 이 디지털 매거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알고 있진 않았는데요. 지금 뭐 이름이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디지털 맞아요. 매거진, 디지털 잡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디지털로 보는 잡지인 건데요. 최근에 SNS에서 2030 세대의 심장을 저격하면서 떠오르는 매거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만 이 잡지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 매거진을 즐겨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현금 없는 세상에 이어서 이제는 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종이가 아닌 디지털 화면으로 즐기는 이 매거진, 그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이 뭔지 알려드릴 텐데요. 무엇인지 알려드리자면 이 전통적인 종이 잡지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잡지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면서요. 구독자들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이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링크까지 이렇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매거진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까지 시간이 걸리는 종이 매거진과는 달리 빠른 이슈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매거진의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스타일링 팁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인테리어 매거진의 경우에는 가상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둘러보는 것 같은 경험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이라는 분야를 우리 주원 씨처럼 처음 느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복습 퀴즈 우리 주원 씨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주원 씨?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네. 종이가 아닌 기기로서 잡지를 볼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 디지털 매거진 모른다고 하셨는데 한 번 듣고 바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디지털 기기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측면이 디지털 매거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기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음악이나 영상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이라는 게 정말 2030만의 문화는 아니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기업들은 관심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 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디지털 매거진, 잡지보다 접근성도 좋고 안내되는 내용들의 퀄리티도 계속 보장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인데요. 중앙그룹과 HLL 중앙 그리고 아이즈 매거진이 손을 잡고 아이즈 중앙 이런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중앙그룹이 아이즈 매거진을 운영하는 아이즈와 손잡고 7월에 합작 법인 아이즈 중앙을 설립을 한 건데요. 이 아이즈 중앙이 올해 안에 합작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 등이 속한 이 중앙그룹의 계열사 HLL 중앙 그리고 럭셔리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멋진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아이즈가 다각도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합병이었는데요. 이 아이즈 매거진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관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매거진 브랜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영향력들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이즈 중앙의 출범, 이 레거시 미디어와 미디어 선두주자의 만남이다. 이런 측면에서 두 기업의 협력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자의 역량 그리고 노하우가 잘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밸류 체인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세우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도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기업이 만나는 이런 합작 법인, 어떤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들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어떤 디지털 매거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뜨는 디지털 매거진은 어디? 이렇게 라인을 달아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면 요즘 뜨고 있는 디지털 매거진 브랜드도 알아봐야겠죠. 론칭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말 그대로 요즘 뜨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MZ세대도 궁금해하는 MZ세대의 관심사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들까지 풀어내고 있는 워키토키 매거진인데요. 론칭 이후에 센스 있는 감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워키토키 매거진이 최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부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악과 영화, 그리고 책까지 큐레이션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광 그린의 테마를 메인 컬러로 잡으면서 워키토키 매거진만의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디지털 매거진 계정들 속에서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제 시장에 비슷한 경쟁자들이 많으면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매거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매력들이 있지 않으면 2030 세대들을 꽉 잡아두기가 어렵겠죠. 예전에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만 이런 양질의 콘텐츠들을 즐겨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터치 한 번만 하면 무료로 이런 서비스들을 구독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매거진에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워키토키 매거진 같은 신생 매거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매거진이 갖는 장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매거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병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생동감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패션 매거진의 경우는 동영상으로 스타일링 팁을 보면서 더 생동감 있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하면서 종이 잡지와는 다른 생동감 있는 경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매거진은 가상 투어 기능을 이용해서 집 내부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런 생동감 있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들을 알아봤다면 바로 퀴즈 나갑니다. 디지털 매거진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번 접근성이 높다, 2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3번 종이 비용이 많이 든다입니다.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볼 텐데 장점이 아닌 것 바로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우니까 답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 종이 비용이 들 리가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접근성이 높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네. 두 개 다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 전자기기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 태블릿이 나왔을 때 제가 태블릿이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네가 탭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씀에 맞아요. 제가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매거진이 디지털로 나오고 맞아요. 신문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하면 책을 뭐 여러 권 살 바에는 맞아요. 탭을 하나 사서 제가 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 애플, 삼성에서 탭을 굳이 낸 이유가 조금 이제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제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원 씨 어머니에게 탭을 네. 사달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하는 현장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탭의 용량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매거진의 확장성도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자책 같은 경우도 탭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거진 시장이 전자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정답까지 맞춰주셨고요. 3번 종이 비용이 많이 든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매거진은 종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이렇게 지원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탭이나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콘텐츠들을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매거진의 또 다른 장점이 이 종이가 필요하지 않다였다면 이 디지털 매거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요즘에 이렇게 핫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AI 그리고 VR 기술이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I가 독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VR을 통해서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R을 쓰고 이 잡지를 읽어보게 되면 디지털 매거진의 경우에 내가 실제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듯한 기분까지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몰입감 있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에도 영향을 좋게 줄 수가 있겠죠. 벌써 마지막 퀴즈입니다. 미래의 디지털 매거진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제가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주원 씨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은 것처럼 VR과 네. AI인데 정말 이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도입이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중엔 뭐 소파 산업으로 유명한 건 네. 뭡니까? AI입니다. 맞아요. 뭐 가구도 AI입니다. 맞아요. 장롱에서 옷을 골라주는 AI입니다. AI가 도입된 가구 산업이 잘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AI의 발전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AI 요즘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AI 기술이 정말 여기저기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웹매거진 산업에서도 빼놓지 않고 이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VR,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기를 쓰고 즐길 수 있는 VR 기술들도 이 디지털 매거진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I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VR이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애플에서 VR 기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아직 VR 매거진은 어떤 모습으로 기능을 하게 될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이 매거진에서 보던 옷들을 내가 직접 입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집 구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사 갈 집을 가보지 않고도 집에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VR 매거진 AI 기술까지 모두 얼른 상용화가 돼서 수민이 코너에도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보고 싶고요. 오늘의 수민이 이렇게 디지털 매거진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소개드렸던 워키토키 매거진의 슬로건 너네 재밌니? 나도 재밌다. 이런 슬로건을 빌려서 우리 시청자분들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저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우리 주원 씨도 즐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네. 주원 씨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니? 즐거웠다. 네, 워키토키네요, 저희도. 네, 이런 슬로건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주원 씨 오늘 네. 강의 듣고 보니까 이 디지털 매거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디지털 매거진. 제가 매거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탭으로 보고 있는 좀 세련된 도시 여성 같은 저의 모습 상상을 해보면 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매거진이 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원 씨 어머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매거진 볼 수 있도록 네. 주원 씨에게 탭 협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이렇게 마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매거진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는 마감을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